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며칠 전에 발표된 테라펩. 여기서 ASML의 EUV 장비를 대체해서 새로운 입자거석기 노광 장비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루머들이 돌고 있어서 아마도 테크 유튜버, 한국 유튜버들 중에서는 최초로 제가 좀 해설을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송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발표가 되는데 보면은 가운데 링 형태의 구조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미국 시간으로 8월 6일 5시 42분에 오후 Free Electron Laser for the Win 이라고 해석되는 FEL FTW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가속기로 인한 극자외선 노광장비 대체 가능성은 또 제기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5개 파트입니다. 테라펩, 그리고 어떠한 원리인가, 그리고 파트 3에서는 현행체제 LPP라 그러죠. 레이저 프로듀스트 플라즈마, 이 방식, 주석 알갱이 때려가지고 EUV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일론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28년 6월 테라펩 가동이 그때로 예정돼 있죠. 뭐 아마 이때는 다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얘기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테라펩 이미 이제 그 외국에서는 자신만의 파티클 엑셀러레이터 입자가속기를 지을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링 형태가 보이죠? 예. 입자가속기를 왜 짓냐?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시청을 하시면 됩니다. 테라펩은 올해 3월에 언베일이 됐고 인텔 파운드리가 4월에 합류를 했고요. 테슬라의 1분기 어닝콜에서도 인텔의 1.4나노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세제 감면 신청을 5월 달에 했었고 제가 그라임스 카운티 재산세 감면해주는 거 한번 방송했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내후년 6월에 가동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르게 아마 이게 인텔의 최근의 유상증자하고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좀 보입니다. 어쨌든 숨가쁘게 가고 있는데 결국엔 연간 1테라와트를 만들겠다는 거고 또 옛날처럼 공급망을 비용에 따라서 애플처럼 이렇게 전 세계 특히 중화권으로 흩뿌리는 기능을 분화시켜서 특화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 아니라 지금 미국으로 수직 계열화를 하는 모든 밸류체인이 모이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로직 파운드리, 그다음에 뭐 메모리, 마스크 이건 소재죠. 패키징과 테스트를 테라펩에서 모두 그냥 빠르게 끝내겠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뭘 만들려고 하냐? 지금 삼성하고 TSMC가 만들고 있는 AI5, AI6,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AI 칩. 그 다음에 궤도 위성 데이터 센터. 지금 구글하고 스페이스X에서 벌써 우주 데이터 센터 발사 계획이랑 인가를 다 받아낸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기관들에서 이게 경제성이 맞으려 그러면 5년, 10년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론의 속도는 또 예상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칩들을 빨리빨리 무슨 공급망 문제 이런 거 없이 내가 직접 초스피드로 만들겠다라는 게 테라펩이다. 근데 이게 그 인텔의 1.4나노로 짓는 거는 그라임스 카운티에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된 초점이 되는 FEL,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극자외선 노광 장비, 입자가속기를 쓰는 요러한 거는 어스틴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지금 발표된 그 렌더링으로 봤을 때 전체 반도체 공장에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를 쓸 것 같다. 요건 좀 이제 넘어가고요. 자세하게 이제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매버릭 TV는 이제 첨단 전략 산업, 국제 정치, 뭐 이런 거 과학 기술까지 다루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이제 가시광선은 빛의 파장이 550 나노예요. 이게 파장이라는 게 반도체 제조에서 보면은 글씨를 쓸 때 그 펜촉이 얼마나 두껍냐, 얇냐 요거를 이제 재는 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550 나노. 근데 ASML에서 쓰고 있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빛의 파장은 13.5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 해외여행 하시면은 공항 검색 때 엑스레이 통과하잖아. 우리 뭐 잘못 넣으면 다 걸잖아. 물 마시고 다 갖다 버리고 이러는데 요건 0.1 나노예요. 그러니까 요 가시광선을 구성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2.3 일렉트론 볼트에 낮고 EUV 광원 13.5 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광자의 에너지량은 또 92 일렉트론 볼트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공항 검색대에서 쓰는 게 이게 거의 한 100배 된다니까. 100배 넘어요. 네. 12.4 킬로 일렉트론 볼트잖아요. 되게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엑스레이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엑스레이도 이제 소프트하고 하드 엑스레이가 있는데 좀 보세요. 이제 공항 검색대에서 쓰이는 게 13.5 나노미터 극자외선 노광보다 한 100배는 더 가는 펜이야, 이게. 근데 만들기는 쉽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전자를 가속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과속시켜가지고 텅스텐 벽에다가 탁 때리면은 얘가 탁 부딪히면서 빛이 딱 나오는데 그게 0.1 나노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 가방을 검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빛을 모아가지고 내가 쏘는 이런 집중과 어떤 반사 이런 거를 위해서 딱 스펙을 맞춰서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뽑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딱 터트려갖고 그냥 그림자만 딱 검출을 하면 되는 그런 용도라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만들기가 쉬운 거예요. 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전자를 어느 정도 속도로만 딱 가속을 시켜서 변압기를 꽂아가지고 빠르게 보내가지고 어디 딱 부딪히게 하면은 얘가 빛을 딱 방출시킨다니까. 예.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지. 예. 그리고 빛을 모아야 되거든요. 반도체 마스크 통과시켜가지고 웨이퍼에 뭘 죄송합니다. 뭘 새길라 그러면은. 근데 얘는 모을 수도 없고 그냥 다 통과해서 투과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외로 엑스레이는 0.1 나노인데 이거를 모으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13.5 나노 이거보다 뭐 135배 두꺼운 빛으로 지금 첨단 반도체를 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13.5 나노미터 이하의 빛들은 모든 거를 다 통과를 해버리기 때문에 모아서 쏴가지고 반도체 패턴을 그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예. 크리스 밀러의 칩5에 보면은 이 13.5 나노미터 광원을 그나마 전부 다 투과가 안 되고 일정 비율 한 6, 70%될 거예요. 70%라고 적어놨네. 이걸 하는데 몰리브덴이랑 실리콘을 100층 쌓아야 되는 거야, 100층. 근데 요게 또 EUV가 요 몰리브덴 실리콘 100층 쌓은 거울을 11개를 쓰거든요. 11개에서 12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0.7에 12제곱을 하면은 거의 도달하는 빛이 한 4, 5%밖에 안 돼. 효율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광원을 엄청 많이 발생시켰는데 결국 집광경으로 모아가지고 11번 해서 나오는 빛은 내가 투입한 전력의 5%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0.1 나노 엑스레이 이런 거는 한번 딱 터트리고 나면은 아무도 못 모아. 그냥 그대로 투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광 장비의 정밀도라고 하는 거는 이 집광경, 파장이 짧은 빛을 얼마나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소재나 거울을 갖고 있느냐에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엑스레이 리소그래피도 이미 다 연구를 했어요. MIT에서 1970년대에 했고요. IBM에서도 했고, 소비에트 연방에서도 젤레노그라드라는 데서 1980년대에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흡수가 많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EUV는 4대1로 축소 투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엑스레이는 이게 축소 투영을 못해요. 예, 무조건 그대로 반사된 대로만 모으지 못하고 빛이 나오면 그대로 그냥 우리 A4 용지 복사기에 덮어가지고 하듯이 그대로 일직선으로 들어가야 돼. 예, 빛을 못 모으기 때문에. 근데 이것 때문에 마스크 만들기도 어렵고 웨이퍼에 바싹 붙여야 되고 그러면은 공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액침 DUV 장비로 넘어간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좀 기초적인 설명을 드렸고 여기 옆에 보이는 게 인텔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도입한 ASML의 하이 NA 5천억 원이 넘는 트윈 스캔 장비입니다. 이거의 원리는 이제 뭐 이미 우리 채널이나 반도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처음에 EUV 광원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주석 방울을 1초에 5만 방울을 쏴요. 그러면은 레이저를 2번 쏘는데 한 번은 얘를 좀 넓게 만들어 알갱이를. 그 다음에 CO2 레이저 본 펄스를 딱 쏘면은 얘가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수십만 도에 달하는. 태양 표면보다도 뜨겁게 돼요. 알갱이도 많이 퍼져나가고. 그러면 이렇게 플라즈마 상태로 분해될 때 EUV 13.5나노에 근접하는 빛을 방사하는 거야, 얘가. 그러면은 엄청나게 얘가 투과를 많이 하는데, 아까 실리콘 몰리브덴 몰리브덴 100층 거울을 11개 달아가지고 모은 다음에 그 반도체 그 축구 경기장 한 7, 8개 되는 그 몇천억 개 트랜지스터를 담아놓은 마스크에 반사가 돼가지고 또 오목거울, 볼록거울 섞어서 웨이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냥 골 때리는 기술이지. 근데 요약을 하자면 효율이 졸라 나죠. 그러니까 폭발의 섬광을 주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5번에 걸쳐서 이제 출력이 깎이는데 처음에 이제 터뜨려서 만들었지. 예. 근데 점점 반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웨이퍼에 도달하는 거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욕조에 물을 부은 다음에 끝에 스포이드 조그만 구멍 달아가지고 방울로 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LNG를 줘야 되네, 원자력을 줘야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전력 효율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일론이 지금 조금 티징을 하고 있는 테라팹에서 궁극적으로 쓰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루머랑 렌더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하이 NA 이후로 ASML에서 하이퍼 N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NA라고 하는 거는 그 빛을 모으는 렌즈의 구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에 EUV 장비는 이 정도였다 그러면은 지금 5천억, 6천억, 지금 환율로 한 7천억 되겠네. 그 장비 요게 좀 이렇게 늘어난 거, 하이퍼는 이렇게 늘어난 건데, 그럴라 그러면은 또 주석 알갱이 터트리고 막 레이저를 쏘고 이런 거를 엄청나게 고출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또 마지막에 가서 광자가 부족해져가지고, 이게 좀 균일한 품질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너무 배경이 또 길었네. 우리 채널의 문제가 이거야. 배경이 좀 너무 길어. 어쨌든 그래서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테라팹에 적용될 걸로 보이는 거의 세계 최초로. 왜냐면 아무도 이런 규모의 팹이나 자본 투자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요 사진은 아마 지금 팻 겔싱어가 또 추진하고 있는 FEL 또 여러 경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엑슬라이트라고 하는 회사의 지금 CEO인가 회장으로 가 있죠. 입자 가속기의 모습입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FEL이라는 게.
이거는 입자 가속기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크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점점 이 전자를 가속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전자의 그 흐름이 원형 루프에서요. 거의 광속의 99.9999%까지 가속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언줄레이터라고 요 자석을 N극과 S극을 교차해 놓은 요로 위아래로 통로를 지나게 만들어요. 그럼 얘가 빛을 내뿜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기분이 좋아지는 음료. 이게 뭔 얘기냐면 헤드라이트를 켜고 여러분들이 맥라렌을 타고 한 4,500km로 가. 근데 갑자기 엄청난 커브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자동차는 튕겨서 나가거나 막 부딪히더라도 그때마다 빛이나 충격파가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럼 나머지 차는 이제 박살 났는데 에너지가 다 떨어졌는데 중간중간에 에너지는 다 방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킨 다음에 마지막에 엄청난 자기장의 코너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얘가 막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13.5나노미터 정도의 빛을 방출을 하면서 마지막에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전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빛을 뽑아낸다라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근데 이게 광량이 충분하냐 그러면 이게 입자가속을 세게 하면 이제 2번 압축을 하게 되는데 자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로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동차를 시속 50km로 가면 이게 간격이 넓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근데 시속 500km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연속되어 엄청나게 간격이 좁단 말이야. 네. 이걸 로렌츠 수축이라 그럽니다. 네. 이때 코너길을 넣어버리면은 엄청난 그 충격량에 의해 가지고 빛이 방사될 수밖에 없고 좀 어려운데 도플러 효과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구급차나 경찰차가 내 앞에 접근하면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면은 우리 쪽으로 올 때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네. 그러니까 전자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광속에 가깝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오더라도 너무 빠르니까 이 빛이 더 증폭된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하여간 핵심은 뭐냐?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게 예, 광속의 99.999%로 가속이 돼서 원형을 돌아가지고 오는 마지막 루프에다가 자석으로 N극과 S극이 겹친 그 위아래로 딱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저항을 갖다가 주는 거야, 자기장에. 그러면 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충격을 많이 받고 위아래로 막 발산이 아니라 이제 충격을 받으면서 13.5나노 빛을 방출하게 된다. 그러니까 주석 알갱이 플라즈마를 갖다가 터트려가지고 하는 거 말고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입자광 과속기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EUV 노광 그 광원을요. 네. 근데 EUV 장비는 그나마 항공기 몇 대로 수송해가지고 포토트럭 한 뭐 4-5대 합친 정도의 크기가 되는데 입자광 과속기는 너무나도 크다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장점들도 있어요. 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광원이 중앙에서 발전소처럼 엄청난 양이 나와요. 그럼 이거를 거기 연결된 한 30대의 그 리소그래피 장비에다 다 광원을 공급을 해줄 수가 있어. 네. 엄청난 규모의 경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뭐 삼성이나 TSMC가 팹 한 3, 40개 지어놓은 거를 테라팹 혼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얘기입니다. 계속 이제 가보죠. 근데 이 통로는 요 자석 간의 간격이라든지 처음에 그 입자간 가속기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할 때 이미 스펙이 거의 다 정해져. 그걸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뭘 조절하냐면 요 N극, S극 요 자석 위아래로 붙여놓는다 그랬잖아요. 통로잖아요, 이게. 요 갭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갭을 조절을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13.5나노미터보다 더 작게 6나노미터대의 엑스레이까지도 이미 가능한 겁니다. 여기로 오면은. 다만 엑스레이를 지금 실리콘 몰리브덴 100장 합쳐가지고 13.5나노도 간신히 똥꼬쇼를 해가지고 모았는데 이제는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물질을 아직 연구를 못한 거예요. AI가 만들어 주겠지. 예. 어쨌든 나중에 엑스레이라든지 0.1나노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광원도 여기서 이미 만들 수는 있다.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ASML은 렌즈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나도 기하급수적으로 크게 만들어야지 여기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는 저는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혹은 엑스레이 노광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얘기고 또 이게 이것도 복잡한 얘기인데 입자간 가속기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연속적인 프로세스잖아요. 전자가 계속 돌아. 근데 점점 가속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자석으로 만든 통로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딱 여기 들어오면은 처음에 들어온 애들부터 빛을 방사를 하면서 지나가잖아. 근데 딱 처음에 들어온 애가 빛을 방사하면서 가는데 두 번째 들어온 애가 있잖아요. 그럼 얘도 빛을 방사하는데 빛이 광속으로 가속이 됐지만 광속에 가깝게 가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빛이 더 빨라. 그래서 두 번째 들어온 애가 첫 번째 들어온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들어온 전자가 방출한 빛이 첫 번째로 들어온 전자를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빛의 파동 성격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중첩이 돼서 13.5나노미터 그 광원이 흩뿌려지는 게 아니라 파동의 중첩으로 세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전문적인 얘기고 저도 이제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들어온 애, 두 번째 들어온 애, 세 번째 이게 몇백억 번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통계적으로 자동적으로 그 방출된 극자외선 광원이 자동으로 중첩이 돼요. 그래서 세게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뭐 n에서 n제곱이냐 뭐 이제 그런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루프만 길고 많이 돌리면은 어느 정도 센 광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다가는 안 넣어놨는데 시리드 FEL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디드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딱 그 자석 통로를 통과하기 전에 가이던스 레이저를 한번 탁 터트려 주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자동으로 그냥 랜덤으로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강제로 맞춰버려요. 동기화를. 균질한 그러한 고출력의 EUV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아마 테라팹에서 적용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FEL 레이저가 성공을 하게 되면은 가속기에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출력의 극자외선 광원이 그냥 단순히 그냥 그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그러한 ASML에 외주를 줄 걸로 예상되는 노광 장비들의 배분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주석을 터트리고 뭐 태양 표면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속기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엑슬라이트 지금 팻겔싱어가 지금 가 있죠.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자본 투자랑 죄송합니다. 오펙스라고 하는 거 운영비가 3배에서 4배 절감된다라는 거. 이렇게 비효율적 5%만 쓸 수 있는 ASML 노광 장비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20-30개의 스캐너를 30년 동안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를 이제 추구를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가장 관문이 되는 거는 사실 저는 이제 별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는 요 가속기 하나가 고장나면 다 멈춘다 이건데 가속기는 사실 그렇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ASML이 만들고 있는 그 주석을 터트리는 장비보다는 민감도가 많이 낮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도 지금 뭐 썰이라든지 이런 데 물리 실험하는 데서 엄청 돌리고 있거든. 안정적으로 가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ASML보다 낫다는 생각이고 비용도 뭐 차폐라든지 이제 그건 뭐 이제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콘크리트 벽을 뭐 한 30m 세우면 되겠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요 스페클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레이저 포인터를 딱 쏘면은 처음엔 빨간 점처럼 보이는데 밤에 딱 혼자 벽에 쏘고 가면 보면은 지글지글 거려요. 왜냐면 그게 엄청 밀도가 높고 질이 좋은 그 미세한 칼날을 딱 집중을 시킨 건데 서로 간섭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미세하고 정밀하게 맞는 거를 정밀도를 좀 낮춰야 되는 그러한 되게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요약하겠습니다. 이에 ASML에서 하고 있는 장비하고 앞으로 테라팹에서 지금 좀 루머 성격이지만 지금으로는 앞으로 리소그래피의 미래라고 보여주는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의 차이 이거는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플라즈마 폭발 주석 1초에 5만 개 싸가지고 막 터트리고 막 엄청나게 막 비효율로 100메가와트 넣으면 뭐 500와트 나고 막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예, 상당히 깔끔하게 수십 대의 장비를 안정적으로 광을 3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가속기 방식. 다르다. 하지만 결국에는 같은 13.5나노미터 파장의 극자위성 광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테라팹만이 이걸 하는 거 아닙니다. 예. 2명이 더 있어요. 예. 여러분 얼굴 익숙하시죠? 한 명은 팻 겔싱어고 세 번째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회사에 돈을 댄 피터 틸입니다. 안 묻어 있는 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ASML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EUV 스캐너 시장을 원래 미국의 원천 기술이죠. 이거를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극복하고 미국에서 이걸 가져가겠다.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에서 24년에 EUV 하이엔의 EUV 장비를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 잘렸죠. 캐펙스를 많이 하려다가 그때 캐펙스 다 했으면 지금 노나지 1조 달러 벌써 넘었지. 근데 특이한 게 엑슬라이시라고 하는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회사의 지금 회장으로 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빛의 리더십 회복은 일생일대의 기회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엑슬라이트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방식을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데 상무부에서 1억 5천만 달러로 거의 지금 최대 주주 중에 한 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ASML CEO도 지금 기술 제휴를 하려고 실증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알바니에 IBM이 주축이 되고 있는 반도체 연구단지, 뉴욕 나노테크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국가 반도체 연구센터도 칩섹터로 설치가 됐을 건데 여기서 IBM이 여러 가지 공정 기술을 많이 만들죠. 그거를 레피더스에 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실증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적어도 서류상으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리소그래피를 미국 밖으로 그냥 힘없이 내준 시대는 끝났다. 우리가 미래의 리소그래피를 끌고 가겠다. 지금 요렇게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거의 지금 한 6조 원 정도 조달할 걸로 보여져요. 또 하나의 다른 접근은 뭐냐면 지금 테라팹하고 겔싱어가 회장으로 가 있는 상무부가 개입한 엑슬라이트 봤는데 세 번째 뭐냐면 여기는 완전히 또 다른 얘기야.
엑스레이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엑스레이하고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이건 좀 다른데,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는 13.5나노미터 광원을 만드는 걸 가속기로 한다는 거고, 엑스레이는 13.5가 아니라 12나노, 11나노 여기로 간다는 겁니다. 네. 물론 창업주는 반도체 경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엑스레이는 옛날에 하다가 직광경을 못 만들어갖고 이제 망했는데 된대. 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 주장으로는. 팔란티어 그 피터 틸 거기가 또 투자를 했고, 여기 보면은 CIA가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이 인큐텔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또 지분을 넣었어요. 인큐텔이 가장 유명한 게 구글 어스죠. 네, 그 회사 처음 발굴한 겁니다. 베일러는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 여기도 다 붙은 거예요, 지금. 뭔가 소매 속에 숨기고 있는 게 있나 봐. 13.5나노미터도 모아가지고 쏘는 게 힘든데 12나노, 11나노, 뭐 6나노 이런 거를 모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던지, 지금 말로는 12나노의 패터닝은 성공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정보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3.5나노 파장 밑으로 가는 빛은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서 반도체 패턴을 못 그려요. 네. 렌즈가 없어. 직광경도 없고. 어쨌든 인텔 지금 유상증자 얘기가 있는데, 뭐 인텔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증권사에서 유상증자 받을 거냐 이런 연락을 이제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받으시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뭐 한 $20 전에 샀을 거기 때문에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테라펩을 거의 160조 원 정도 들어간 테라펩의 양산 파트너가 된다면, 그리고 골든돔, 그다음에 스페이스X, 우주 데이터 센터, 여기에 1.8나노 그 펜서레이크 받은 공장에 지금 우주 적합 인증도 받았죠. 저는 1조 달러가 제가 죽기 전에는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1조 달러라고 하면 $200 넘는다는 거고, 제 생각에는 뭐 한 3조 달러도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유상증자 규모가 150억 달러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인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을 때 시가총액이 1000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4조 달러였을 때. 그때 150억 달러를 유상증자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폭락했겠지. 근데 지금 100달러 전후잖아요. 그럼 5천억 달러 중에서 150억 달러면은 3%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영업이익률도 엄청나게 올랐고. 네, 이제 좀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마 1.4나노 공정은 ASML 장비를 쓰겠지만 앞으로 테라펩의 궁극적인 형태, 그 다음에 적어도 오스틴에 지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리서치팹에서는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광원을 쓸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원래 인텔의 3대 CEO이자 헝가리에서 비운의 이민자였던 앤디 그로브가 무어 박사의 조언에 따라가지고 당시에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EUV 광원에 몇억 달러를 쾌척을 해서 기술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그 노광 장비 회사들이 다 망하면서, 그리고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레이건 행정부에서 상당히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거를 니콘과 캐논의 광원 기술을 주는 게 아니라 사이먼 레이저죠. 이거를 필립스 반도체가 갖고 있었던 노광 부문이 분사한 ASML에 주겠다 이래가지고 오늘날에 EUV 장비가 만들어졌고, 그걸 최초로 도입한 회사가 TSMC였고, 그러나 최첨단의 하이NA는 인텔이 입도선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 0.1나노로 가기 위한 기술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겔싱어도 비롯해가지고 여러 미국의 애국자들은 사실은 무어의 법칙 부활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려면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혹은 엑스레이 리소를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군 조직, 연구개발 조직과 내셔널 레보레토리즈, 국립연구소가 지금 다 이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리소그래피에 붙어 있습니다.
예, 오늘 자세한 얘기가 드리기 어려워서 이제 이렇게 좀 현황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부가 여기저기에 다 개입이 돼 있고요. 예. 테라펩, 스페이스X도 결국에는 나사와 연방정부의 돈으로 지금 기업이 큰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8년 6월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리 엘렉트론 레이저 그리고 노광 첨단 리소의 주권이 유럽에 내줬던 거를 다시 미국이 회복할 수 있을 거냐. 다음 이번 세기의 노광의 패권을 과연 미국이 다시 한번 입자가속기를 통해서 갖고 올 거냐. 이 문제. 앞으로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빛의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라펩은 계약과 미중 패권 경쟁에서 연방정부, 미국 문명, 올해 250주년을 맞은 미국 문명의 어떤 승부수, 그러니까 첨단 제조업 리쇼어링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죠. 승부처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본과 정치, 실제 가동률, 언제 공장이 온라인에 들어올 거냐, 이러한 것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너무 또 어려운 얘기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ASML의 시대는 제가 볼 때 한 5년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D램이나 낸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독점적인 기술 비법으로 돈을 엄청나게 쓸어 모은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돈 번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또 방송 올리겠지만 전통주, 배당주, 배당 귀족주 이런 것들도 위험해 보여요. 이제 AI와 기술혁명,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고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손주라든지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줘야 될 그런 주식과 펀드들의 성격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고려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국제정치, 첨단전략산업, 그리고 과학기술,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